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번 주도 제가 평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9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는데요. 영하 3, 40도 안팎의 북극 찬 공기가 집중적으로 내려오면서 오늘과 내일은 가장 춥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파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겠고요.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히 기기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화재 발생에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한랭 질환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올겨울에 그래도 대표적인 물류업계의 경우는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운행을 돕기 위한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방한용품 등을 제공해서 호평을 얻고 있고요. 또 우정사업본부도 2월 말까지 집배원, 물류 종사원들의 안전관리 기간을 지정해서 역시 방한용품을 비롯한 안전한 근무 환경에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모든 사업장들이 야외 근무자들의 안전부터 챙기고 피해 없도록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추위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 알아봅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AI 스마트폰 출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최근 겨울에 수확되는 제주 월동 채소인데요. 이 채소가 폐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날씨 탓에 생산량 조절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요. 올해는 농사가 풍작을 거뒀지만 수확 비용도 안 나올 만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밭을 모두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6,000톤을 모두 사들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채소는 제주도에서 30%가 생산되고 있고요. 이걸로 동치미도 담그고 깍두기도 담그고 국물도 낸다는데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겨울철인데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들이 많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경지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경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토양 표면에 비료를 뿌려 흙가리를 한 다음 토양과 섞는 방식으로 비료를 주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비료의 질소 성분의 약 14%가 암모니아로 배출이 되고 작물의 흡수율도 낮습니다. 네. 특히 암모니아는 미세먼지 생성을 촉매하는 9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공기 중에 항상가스, 질소산화물과 결합을 해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로 개발됐다는 이 기술은 비료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 암모니아 생성을 억제하는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해 농경지에서의 암모니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깊이 거름주기 장치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장치를 이용해 토양 25 내지 30cm 깊이에 표준량의 비료를 투입하면 암모니아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장치는 농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농업용 트랙터에 붙여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쟁기 작업과 동시에 비료를 토양 속에 투입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비료 주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네, 암모니아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개선된 깊이 거름주기 장치를 벼와 마늘 재배지에서 현장 실증한 결과 헥타르당 12.4kg의 암모니아가 발생했던 벼 재배지에서는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헥타르당 17.2kg이 발생했던 마늘 재배지에서는 암모니아 발생량이 4.5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거름주기를 적용했을 때 비료의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로 배출되지 않고 작물로 흡수돼서 마늘은 57%, 벼는 9%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기술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장에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천 시범단지 9개소를 조성해서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 기술이 보급이 되면 연간 18,799톤의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료 살포 과정이 단순해지고 농작물 생산량도 늘어나 농업인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농경지에 기술이 활용돼서 미세먼지 발생이 좀 크게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오늘부터 추워져서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 같습니다.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 오는 지역이 있겠으며 수요일은 전남권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영하 14도에서 4도, 낮 기온은 영하 7도에서 7도로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네. 금요일부터는 날이 풀린다고 하니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해서 논토양의 땅심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물 빠짐이 너무 좋은 모래논 토양이나 반대로 물 빠짐이 너무 안 좋은 지륵 토양은 객토를 해서 토양의 조건을 개선시켜줘야 벼의 생육과 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모래논과 지륵논은 차륵 함량을 15% 정도 되도록 객토를 해주면 논의 투수성과 농기계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객토온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오라이트를 구입을 해서 시바르당 1톤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벼농사 알아봤고요. 또 밭작물도 준비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요. 네, 작목별 품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재배 방법에 따라 우량종자를 준비하고 약재와 전용 비료 등 각종 자재를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용으로 사용할 종자는 깨지거나 불안전한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잘 정선을 해서 알맞은 저장 온도와 습도로 보관을 하고 병해충, 지피해 등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봄감자 재배용 시감자는 흑색 신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을 하고 저장고내 환기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밭작물 종자 준비도 잘 해주셔야겠네요. 추운 겨울 시설 하우스 관리도 잘 해줘야 될 텐데요. 네,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 준비,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되거나 붕괴 우려 등 취약한 하우스는 보강지주를 설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끈은 팽팽하게 당겨줘서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해주시고요. 가온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을 해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즘이 이 사과나무 가지치기 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사과나무 가지치기 하기 전에 꽂는 분화율 조사를 미리 해야 한다는데 이게 뭐죠? 네, 꽂는 분화율은 꽃눈이 형성된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올해 사과 주요 생산지의 꽂는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품종과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하기 전에 꽃눈 분할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눈 분할이 60% 미만이면 가지치기를 적게 해서 열매 가지를 확보해 주셔야 하고요. 꽃눈 분할이 60% 이상이면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관리에도 계속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장을 출입할 때는 장화 갈아 신기, 손소독 등을 철저히 하고요. 내부 환경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아프지 않도록 축사 온도 관리, 적정 습도 및 청결 유지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네, 가축 질병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얘기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박한슬 약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년이상 남성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다고 하죠. 전립선 비대증. 그런데 들어만 봤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란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남성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립선이 커지는 거랑 소변이 무슨 관계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건 전립선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전립선은 우리 방광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소변이 나오는 그 길을 요도라고 하거든요. 그 요도 근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무호스 같은 거 물 나오는 걸 우리가 손으로 꽉 쥐면은 이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그 소변줄을 전립선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이 부풀어 오르고 비대해지면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요.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전립선이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런 게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건데 그럼 내가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소변이 잘 안 나온다는 것도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온다. 그다음에 뭐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는데 그러면 소변 보기 힘들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이제 소변 보려고 우리가 힘을 이렇게 풀어도 이제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있다 나오는 이런 거를 지연돼서 소변이 나온다 해서 지연요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는데 계속 나오다 말다 이렇게 뚝뚝 끊기는 이런 단절이 되는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뭐 소변 보기 좀 어려운 정도 아니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립선이 커지면 그냥 뭐 부풀어 오는 거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립선 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고 전립선 안에 위험이 더 커지는 건 아니지만 두 증상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검진을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게 일차적으로 문제지만 전립선 암일 수도 있으니까 꼭 진단 받아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뭐 어떤 약을 먹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약을 쓸 때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을 조절해준다. 두 번째는 원인을 치료하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게 가장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쓰는 게 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는 약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뭐 콧물 하면 콧물약 먹듯이 소변도 이렇게 잘 나오게 해주는 약이 있는데요. 이때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우리 약
약을 먹으면 이제 방광이 조금 더 쉽게 이완되고 그다음에 소변을 참는 그 근육을 관략근이라고 하는데 그 관략근을 조금 더 잘 풀어지게 해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냥 이완약, 뭐 소변약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약을 먹으면은 우리가 전립선이 부풀어서 이제 요도가 좁아지는 거를 조금 벌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방광을 좀 이완시켜주는 약을 먹으면 이게 방광만 이완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혈관도 조금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완이 되면 이제 안에 있는 혈액량은 같으니까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응되면 또 괜찮으십니다만 처음 드셨을 때는 갑자기 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보통은 왜 아침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식후에 먹으라든지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 약은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 후에 혹은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어차피 어지럼증이 생겨도 그 약 먹은 직후에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때 잠들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만 이해해 주면 되고 이제 증상을 잡았으니 그럼 다음은 원인을 잡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전립선이 커지게 만드는 강력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변이 잘 나오는 건 증상만 없애주는 건데 이 강력 호르몬 차단제를 먹어주면은 전립선이 계속 자라는 걸 막아주고 이미 좀 자라난 전립선도 최대한 20% 정도까지는 줄여줄 수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잘 막아주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좀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약 먹어서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건가요? 뭐 수술을 하신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강력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잘만 먹어주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립선이 일반 남성 호르몬이 아니고 이 남성 호르몬을 한번 이제 우리 몸의 효소가 변환을 하면 강력 남성 호르몬, 요거를 DHT라고 하는데요. 이 DHT라는 강력 남성 호르몬이 작용해야지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을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거라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늦춰지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정말 계속 악화가 된다면 결국은 수술로 이걸 좀 완전히 잘라내는 이런 걸 좀 받아야 되긴 하는데 요건 비뇨기과에 가서는 많이들 특히나 그 나이대 분들은 많이 하시는 거라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영국의 이제 찰스 왕, 이제는 왕세자가 아니고 왕이 되셨죠. 이제 그런 분도 전립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왔던데 사실 보통 분도 아니고 그냥 영국 왕들도 아무리 관리를 잘 받아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냥 최대한 늦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늦춰주는 좋은 약인데도 이제 먹다가 중단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약을 그만 먹을 정도로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약에 의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게 좋은데요. 현재까지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약이 개발된 게 없다 보니 그냥 이제 감력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이런 약들을 최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래도 수술한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부작용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약을 먹는 게 나을지 수술하는 게 나을지는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강력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보다 보니 이제 성욕 감퇴 아니면 약간의 성기능 감소 같은 것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보통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거다 보니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이 감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같이 겹쳤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 부작용도 이제 앞에 거랑 조금 더 관련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지나면 여성 호르몬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이제 폐경을 겪게 되시죠. 그런데 남성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이제 나이 먹으면 서서히 줄어드는데
저런 약까지 먹어주면은 이게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남성분들한테서도 가슴 부위가 유방처럼 약간 발달하는 이런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좀 드물지만 보고가 되고 있긴 합니다. 특히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꺼리시는데 사실은 좀 긍정적인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탈모가 예방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부작용이라고 하면 나쁜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엄밀하게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효과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부작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 중에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가재를 잡으려고 도랑을 치는 게 아니고 도랑을 쳤다가 가재도 잡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는 곁다리로 가재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랑치기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긍정적인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먹어서 나타나는 탈모 예방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어가지고 탈모를 좀 예방하려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탈모약이 따로 있지 않나요? 굳이 왜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탈모 치료를 하시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을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은 두 약의 작용 원리가 거의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전립선이 강력 남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계속 자라나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탈모도 같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제 보통은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탈모가 일어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두피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강력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이제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어줬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도 막아지면서 이제 탈모도 예방이 되는, 그러니까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도 같이 막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약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작용 원리가 비슷하긴 하지만요.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탈모약이 성냥불이라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거의 횃불 같은 요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주 강력한 탈모 방지 효과를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도 내가 감수하고 먹겠다라고 하시고 뭐 그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런 목적으로도 처방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용량도 훨씬 큰데 건강보험도 되다 보니까 실제 환자가 쓰는 비용이 탈모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썩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렇게 처방받은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한 4등분, 5등분 정도 하면은 그게 탈모약이랑 비슷한 용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먹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겸사겸사 치료를 하겠다 이런 거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내가 건강보험이 되니까 나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요 라고 속이고 이런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30대 이하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분들이 그 나이 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좀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과 이런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속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 탈모가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참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도 익히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이 탈모가 또 너무 그렇게 가벼운 질병도 아니니까 참 결단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식사나 생활 습관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 혹시 있을까요?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 전립선이 아까 방광 밑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남성 몸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고환과 항문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여기를 회음부라고 하는데 네. 그 위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압박이나 자극이 오래 지나면 전립선 비대증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이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비만인 사람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콩이나 두부 같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 이 안에는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 같은 게 좀 들어 있어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약간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물인데요.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올 물은 많은데 호수는 좁아져서 이제 호수가 닫히는, 그러니까 요도 쪽에 상처가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물만 평소대로 드시고, 커피나 술은 확실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박한슬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들어간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보죠. 히든 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소장님 들려주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죠? 네, 일단 한번 들어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깨를 흔들어 깨어나는 아침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시작 일라디오로 인사해요. 함께할 시간 행복과 음악으로 가득한 이 라디오랜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 모여 놀자 우리의 행복한 장소 음악과 이야기로 가득 네, 아니 좋은데요. 이거 뭐 네.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약 1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네, 전부 다 사실 가수도 구하셔야 되고. 다 인공지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작사, 작곡, 노래까지. 네, 목소리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건데 네. 네, 앞으로는 사실 인공지능이 이런 많은 곳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창작자들의 영역까지 이제 AI로 대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지난번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드디어 관련 폰이 출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제 세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이제 진행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뭐 갤럭시 S24 시리즈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모델명이 나왔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유는 세계로 최초로 이제 AI 스마트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생성형 AI 폰이 나왔다는 뜻은 온라인 기반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즉 핸드폰 안에 AI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즉 인터넷이 필요 없이 인공지능 기능들을 이제 볼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면은 뭐 인터넷 필요 없이 13개의 언어를 번역을 한다, 통번역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시장에도 네.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스마트폰이 뭐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는 이번에도 혁신이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뭐 기능들 자체는 사실 계속 비슷했었고 뭐 메모리나 CPU 등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었는데 네. 뭐 이제는 이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모든 디바이스 아니면 뭐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다 내장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빨리 바뀔 것은 아마 AI 스피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원래는 뭐 AI 음성인식 기술도 들어갔었는데 뭐 한 3년 전, 4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은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챗GPT나 이런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 보던 것들인데 네네네.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스마트폰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산업 분야에서도 좀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더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하면은 컴퓨터 하드웨어 혹은 뭐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이 생성형 AI 컨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챗GPT 뭐 3 같은 경우는 45테라바이트의 이제 텍스트로 훈련이 된 거예요.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컴퓨터 자체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팅 이 파워를 요구하는 이런 모델들에 따른
뭐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면서 네.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 구글의 칩 디자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각 산업에 따른 예를 들어 뭐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혹은 뭐 광고 영상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메일 작성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챗GPT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많은 산업군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저 노래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네네. 창작 영역에서도 네네.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보시는데요? TV 시장에서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 네. 촬영이라든지 요즘 모델 촬영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3D 스캐닝을 합니다. 요즘은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엑스트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직접 연기하는 게 아니라 3D 스캐닝을 떠서 네. 그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기를 시키는 거죠. 즉 컴퓨터가 연기를 하는 거고 네. 뭐 사람은 한번 촬영한 비용으로 해서 뭐 이 캐릭터를 몇 번 쓰겠다라는 걸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연기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이 외모의 개성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나? 그럴 수도 라고 생각이 있겠네요. 들기도 하면서 약간 네.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처럼 저희가 노래도 만들 수 있고, 네네. 네, 이렇게 뭐 산업에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소비자들의 생활에 이런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빨리 바뀔 거는 이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AI 스피커 많이 팔았잖아요. 뭐뭐 해줘, 노래 네. 틀어줘 했었잖아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데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만 사실 업그레이드 하면은 네, 대부분 서비스가 다시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근데 기업들이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사실 그래서 새로 스피커를 팔게끔 되는 뭐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생성의 인공지능이 이런 디바이스라든지 핸드폰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발표한 갤럭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통역사예요. 즉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 하는 거. 전화로 외국 사람 뭐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하고 전화로 통화한다라고 네. 하면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그 사람 귀에는 영어로 들리는 거고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신박한 기능이네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필요 없이도 바로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뭐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하고 네. 등등했었잖아요. 웨이 한 다음에 통역을 자동으로 번역을 한두고 막 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신박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랬던 이유는 사실 인터넷이 필요 없이 한마디로 데이터가 서버로 갔다가 번역돼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 자체적으로 바로 AI가 서비스가 돌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카톡이라든지 일반 메시지 같은 경우도 다른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냥 자동 번역이 돼서 바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글로 이제 네. 만약에 카톡이나 문자를 치면 네, 보는 상대방은 그쪽의 언어로 화면이 뜨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뭐 영어로 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여기선 헬로우라고 자동으로 써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만큼 사실 이 통번역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혁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 구글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협력으로 태어난 이제 AI 기능인데 이제 뭐 서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서클이요? 한마디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뭐 유튜브를 보던 혹은 인스타그램을 보던 어떤 걸 보다가 그냥 손만 동그랗게 해주면은 그게 무엇인지 찾아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드라마를 보다가 여기 이쁜 가방이 있어라고 하면은 손가락으로 그냥 동그랗게 해주면은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네. 서치를 해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행지라든지 사람들이 여행 영상을 보면은 뭔가 예를 들어 뭐 피사리 사탕 같은 뭐 비슷한 게 있다라고 네. 하면은 피사리 사탕은 아닌데 무엇이지 궁금할 때는 손으로 터치하면은 이게 무엇인지 알려준다라는 네.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장이 네. 개발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 뭐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올해 2024년도에는 아마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큰 인기를 얻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첫 시작을 우리 삼성전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의 스마트폰은 이런 거다라는 걸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기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으나 네. 앞으로 점차 나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은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올해는 참 특이한 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가상자산 솔라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즉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죠. 네. 이 코인이나 이런 것들의 보유자가 좀 늘어나면서 이 코인과 스마트폰을 엮어서 한마디로 웹3 기반의 스마트폰이 또 출시할 예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네, 즉 이제 사람들이 통장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네. 항상 불안해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인터넷 디지털 자산이니까 자신만의 통장을 핸드폰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네. 사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더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신만의 이 통장을 그냥 들고 다니는 폰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개념이 다르죠. 일반 스마트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코인을 들고 다니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생성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는 애플에서도 올해 나올 예정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중국의 다양한 회사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좀 재미난 게 있어요. 네.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다른 스마트폰이 출시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스마트폰? 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스마트폰 기능을 가지긴 했는데 네. 스마트폰은 아니에요. 약간 어렵죠.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크기 자체는 손바닥 기존 핸드폰의 절반 크기 정도가 되는 거고요. 화면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 터치를 하거나 뭐 전화를 하는 용도는 아니고 네. AI 비서인 거예요. 즉 그러면 전화 기능은 없는 건가요? 전화 기능이 있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던 방식의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통신사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아닌 건가요? 통신사는 이용해요. 그런데 네. 말로만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 막 문자도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로만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비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을 가야 되는데 뭐 예약 좀 해줘라고 하면은 네. 말로 해서 얘가 예약을 해주고 티켓팅을 해주고 네. 결제도 여기서 해주고 전부 다 이제 말로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기존에 스마트폰에서도 원래 다 되는 기능 아닌가? 되는 거죠. 근데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었죠. 이때까지는 앱을 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 새로운 디바이스들은 이제 말로만 제어가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는 아마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크게 바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올해는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저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만큼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통신사는 그대로 있더라도 디바이스 자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뭐 원하는 대로 삼성이 됐던 중국 회사가 됐던 애플이 됐던 원하는 디바이스가 올해 안에는 전부 다 생성이 인공지능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네. 몇 년 동안 안 바꿨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좀 바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폰 이런 게 네. 지금 뭐 상용화가 된 건 아닌 거죠? 곧 상용화가 될 거고요. 네. 이번에 CES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CES 때 이제 발표를 했고 이미 한 10만 대 정도가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직은 출시가 안 됐고요. 지금 네. 예약 판매를 받고 있는데 아마 한 5월 달에 그러니까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일단 사놓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써보고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저도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도 그거에 맞춰서 뭐 굳이 바꾸고 하지 않고 오래오래 쓰는 스타일인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세상 IT 시간 오늘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무였습니다. 6787님 무, 6708님 무, 7954님 정답은 무입니다. 방금 버무린 무채 김치가 생각나네요. 0295님 무, 겨울무는 약이라고도 하고 무는 제주무가 최고인데 안타깝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한파특보, 또 충청 북부와 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아마 추우실 거예요.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져서 꽤 춥겠습니다. 한파 또 대설과 관련한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서
길이 꽤 미끄럽더라고요. 빙판길 또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 빙판길 넘어짐 사고 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량 운행 시 특히 안전거리 확보하셔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춥지만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